이게 그분이 직접 쓰신 아흔을 바라보는 노인의 바싹 마른 손이 떨리며 펼쳐진 일기장 위를 쓸어내렸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 속에서는 70여 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잊지 못한 그리움이 담겨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내게 소중한 아이를 또 잃은 느낌이다. 노인은 끝내 울음을 참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그의 품에는 아직 보내지 못한 편지가 고이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70여 년을 돌아온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떤 사연인지 함께 들어볼까요? 봄이 오는 서울의 대학 가는 새학기를 맞아 활기가 넘쳤습니다. 모두 들떠있는 것과는 달리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대학 게시판을 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사업부도로 잠적하시고 할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고 있는 형편이라 일을 하나라도 더 하는 것이 필요했거든요. 게시판마다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가 빼곡했지만 대부분 시급이 낮거나 시간이 맞지 않았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게시판을 지나치려는 찰나 한 장의 공고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책 읽어주실 분 구합니다. 주 3회, 1일 2시간, 시급 3만 원. 최저임금의 3배나 되는 시급에 제 눈이 커졌습니다. 게시물에 적힌 번호로 바로 연락을 했어요. 전화를 받은 사람은 자신을 강민재라고 소개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시력이 좋지 않아 책을 읽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설명이었어요. 다음 날 오후 2시 강남의 한 카페에서 면접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하루 꼬박 책 읽는 연습을 했어요. 목소리 톤, 속도, 발음까지 신경 쓰며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대학 입학할 때 할머니가 선물해 주신 정장을 꺼내 입고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자는 생각보다 젊었어요. 25살 정도로 보였는데 단정한 차림새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가 까다로운 편이라고 했어요. 특히 책 읽는 사람의 목소리와 태도를 중요시한다고 했습니다. 여러 명이 지원했지만 대부분 할아버지의 기준에 맞지 않아 하루도 되지 않아 그만두었다고 했어요. 조금 긴장되었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외할머니의 병원비와 다가오는 등록금을 생각하면 꼭 붙어야만 했어요. 저는 최선을 다했고 다행히 면접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할아버지와의 면접은 제가 책 읽는 목소리를 녹음해 들려드리기로 했어요. 이틀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첫 출근일 저는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대저택 앞에 서 있었어요. 집 규모를 보니 할아버지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나이 지긋한 남자분이 문을 열어주었어요. 할아버지의 비서라고 자신을 소개하고는 서재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저는 고풍스러운 실내 장식과 값비싼 미술품들 사이로 걸어가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서재에 들어서자 창가에 앉아있는 노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83살이라고 하기엔 꼿꼿한 자세가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인사를 드리자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꺼운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그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손짓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책을 집어들었어요. 잊혀진 아이들, 한국 전쟁 고아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책을 펼치고 읽기 시작하자 노인은 눈을 감고 경청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강서구 할아버지가 묘한 표정으로 저를 보는 것이 느껴졌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혹시 집안에 윤씨 성을 가진 어르신이 있느냐고 물으셨니야. 특히 선생님이었던 분을요? 질문의 의도를 알 수 없어 제가 궁금한 시선으로 보자 할아버지는 책을 마저 읽어달라며 시선을 거두셨습니다. 저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지만 더 이상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첫 번째 방문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까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윤씨 성을 가진 선생님이라니. 문득 외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외할머니는 젊었을 때 교사로 일하셨다고 들었어요.
다음 날 수업이 끝난 후 바로 외할머니가 계신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할아버지의 표정이 떠올랐어요. 그 눈빛에 담긴 감정이 단순한 호기심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깊은 오래된 감정 같았어요. 요양원에 도착해서 외할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고 계신 외할머니의 모습이 보였어요. 94의 나이에도 참 고우셨습니다. 하지만 치매 초기 증상으로 가끔 저를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할머니, 저 유나예요. 외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시더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오늘은 저를 알아보시는 것 같았어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외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길이 제게 안정감을 주었어요. 할머니, 혹시 강서구라는 분 아세요? 외할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이내 풀렸습니다. 그리고는 멍한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치매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모르시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잠시 후 다시 물었습니다. 예전에 할머니 학생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때 외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으셨습니다. 강서구, 서구. 그 이름을 말씀하시며 외할머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하지만 그 이상의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다시 침묵 속에 잠기셨어요.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치매가 있으신 분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 건 욕심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다음 주 두 번째 방문을 했습니다. 지난번 책을 다 읽을 생각은 아니었는지 이번에는 다른 책을 읽어달라고 하셨습니다. 해방 후 교육의 역사라는 책이었어요. 읽는 내내 할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듯 했습니다. 읽기를 마치고 일어서려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이윤아 씨는 가족이 어떻게 되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당황했어요. 하지만 단순한 관심이라 생각하고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은 사업 실패로 해외에 나가 계시고 저는 외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요. 지금은 외할머니가 요양원에 계셔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는 외할머니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저는 윤지선이라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 할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말이에요. 혹시 선생님이셨나?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 맞아요. 초등학교 교사셨다고 들었어요. 혹시 할머니 제자셨어요? 할아버지는 대답 대신 천천히 일어나 서재 한쪽에 있는 오래된 서랍장으로 걸어갔어요. 그는 작은 열쇠로 맨 아래 서랍을 열고 낡은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봉투에서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내 제게 건네셨습니다. 30명 정도의 아이들과 젊은 여교사가 함께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윤지선 선생님과 반 아이들 1954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 선생님은 어딘가 할머니 닮은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제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노인의 어린 시절 모습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외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70여 년 전의 추억이 그 눈물에 담겨 있었습니다. 윤 선생님은 내 인생을 바꿔주신 분이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전쟁 고아였던 나를 거리에서 발견하고 학교로 데려와 주셨지. 글도 가르쳐 주시고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 그런 분을 이제야. 할아버지의 말이 끊겼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오른 듯 했어요. 외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인연이 이렇게 깊은 줄 몰랐어요.
그때 갑자기 할아버지가 가슴을 붙잡고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비서가 달려와 약을 찾아주었습니다. 다음에 더 이야기하자꾸나. 곧 주치의가 와 할아버지를 안정시키고 저는 비서의 배웅을 받으며 서재를 나왔습니다. 오랜 지병이고 응급처치를 했으니 괜찮아질 거라는 비서의 말에 일단 안도했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외할머니의 제자였다니. 그것만으로도 왠지 가까워진 것 같아 할아버지가 건강해지기를 빌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민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책 읽기를 예정대로 하길 원하시니 이틀 후에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이에 대해 궁금했습니다. 두 분을 다시 연결해줄 역할이 저에게 주어진 것 같았습니다. 외할머니의 오래된 물건들 사이에서 단서를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그 속에 할아버지와 외할머니의 인연에 대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수업이 끝나자마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외할머니가 요양원으로 가시기 전까지 함께 살던 이 아파트에는 여전히 외할머니의 흔적이 가득했어요. 할머니 방 안에 들어서자 익숙한 라벤더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외할머니의 낡은 옷장 맨 위 선반에는 오래된 상자들이 몇 개 놓여 있었어요. 그 상자들은 할머니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한 내용을 찾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그중 하나를 조심스럽게 내렸습니다. 1954년이라고 적힌 상자였어요. 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만났던 바로 그 해였습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일기장과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천천히 일기장을 펼쳤어요. 페이지를 넘기며 71년 전 외할머니의 이야기를 찾아 나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강서구라는 이름을 발견했어요. 2월 19일. 오늘 학교 근처 시장에서 한 아이를 발견했다. 상인의 물건을 훔치다 붙잡혀 매를 맞고 있었다. 12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였다. 몸은 작고 마르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다. 상인을 설득해 아이를 풀어주게 했다. 음식을 사주려 했지만 아이는 내 손을 뿌리치고 달아났다. 마치 민호를 보는 것 같았다. 2월 23일. 며칠째 그 아이가 마음에 걸린다. 오늘도 시장에 가봤다. 아니나 다를까 같은 장소에서 아이를 발견했다. 멀리서 지켜보다가 아이가 굶주린 모습으로 음식을 훔치려는 순간 대신 돈을 지불하고 음식을 건넸다. 아이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나를 보더니 재빨리 음식을 받아 달아났다. 하지만 멀리서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3월 8일. 일주일에 3번씩 시장에 가고 있다. 그 아이를 찾아서. 오늘은 처음으로 아이가 도망가지 않았다. 이름을 물었더니 강서구라고 했다. 부모님은 전쟁 중에 돌아가셨다고 한다. 2년째 혼자 살고 있다고. 말투는 거칠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말을 마치자마자 다시 사라졌다. 아이를 보면 자꾸 민호가 떠오른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확실히 강서구 할아버지의 이야기였어요. 외할머니의 일기에 나오는 민호는 누구일까요?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4월 15일. 오늘 처음으로 서구에게 학교 이야기를 했다. 학교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살아남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라며 화를 냈다. 하지만 학교에서 공부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설득했다. 그제서야 조금 관심을 보였다. 전쟁통에 학교는커녕 생존이 전부였던 아이. 전쟁 중 민호를 잃었던 생각이 났다. 서구가 민호와 비슷한 또래라 더 마음이 쓰인다. 4월 28일. 서구가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다. 이제는 내가 시장에 가면 숨지 않고 기다린다. 오늘은 처음으로 내 손을 잡았다. 빵을 받아들 때였다. 잠시였지만 아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강한 척하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한 아이.
민호도 이렇게 자랐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 5월 10일. 서구를 학교 근처까지 데려왔다. 학교 건물을 보자마자 도망가려 했다. 강제로 붙잡지 않고 뒤따라갔다. 서두르지 말자. 아이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대신 오늘은 서구에게 간단한 한글을 가르쳤다. 처음에는 귀찮아했지만 자신의 이름을 쓸 수 있게 되자 조금 흥미를 보였다. 5월 23일. 오늘 드디어 서구를 교장 선생님께 소개했다. 처음에는 반발했지만 제가 늘 함께 있어주겠다고 약속하자 도망가지 않았다. 기초학력 평가를 했는데 글은 잘 모르지만 놀랍게도 계산은 빠르다. 아마 거리에서 물건을 훔치고 팔며 익힌 듯하다. 교장 선생님의 허락을 얻어 내일부터 방과 후에 특별 지도를 하기로 했다. 5월 24일. 첫 수업날. 서구는 심드렁한 태도를 보였다. 나 같은 애는 공부해도 소용없어요. 라고 소리쳤다. 그 순간 민호가 생각났다. 전쟁 중에도 꿈을 잃지 않았던 동생. 넌 해낼 수 있어. 널 못 믿겠으면 날 믿어주렴라고 말했다. 서구의 눈에 잠시 혼란이 스쳤다. 수업 끝나고 아이에게 과자를 주었더니 처음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 작은 진전이다. 일기를 읽어 내려가며 서구의 성장 과정을 따라갔습니다. 외할머니는 서구를 집에 데려와 함께 지냈습니다. 전쟁 고아였던 서구가 어떻게 마음을 열어갔는지, 선생님이었던 외할머니가 어떻게 인내로 기다렸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외할머니에게 서구는 전쟁에서 잃은 동생 민호를 떠올리게 하는 특별한 아이였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6월 10일. 서구와의 수업이 3주째 접어들었다. 변화가 놀랍다. 이제 스스로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한다. 쉬는 시간에는 혼자 구석에 앉아 있다. 오늘은 반 아이들에게 서구를 소개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경계했지만 2명의 아이가 서구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서구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다. 시간이 필요하다. 6월 28일. 오늘 서구가 처음으로 수업 중에 손을 들었다. 질문에 대답하려는 것이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정확한 답을 말했다. 교실 전체가 조용해졌고 나는 잘 맞췄다며 칭찬을 했다. 서구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다. 수업 후 잘했어, 서구야라고 말했더니 처음으로 살짝 미소를 지었다. 민호를 잃은 후 처음으로 가슴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다. 7월 8일. 서구의 변화가 놀랍다. 글자도 몰랐던 아이가 곧잘 수업을 따라왔다. 오늘 산수 시험에서 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 아이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힘든 삶으로 숨겨져 있던 서구의 본 모습은 밝고 씩씩했다. 오늘은 처음으로 한 아이가 서구를 점심시간에 초대했다. 교실 창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이 났다. 민호가 살아있다면 이렇게 친구들과 어울렸을까? 7월 23일. 여자 혼자 애를 키운다는 소문이 났다며. 부모님이 역정을 내시는 통에 서구를 미국인이 운영하는 고아원에 보낼 수밖에 없었다. 선생님을 못 보게 될까봐 무서워요라고 울먹였다. 아이는 버려진다고 생각했는지 한참을 나를 붙잡고 울었다. 내가 매일 학교에서 만날 수 있고 주말에도 찾아가겠다고 약속하자 마지막에는 수긍했다. 아이는 자신이 쓸 침대를 보자 신기해했다.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아 다행이다. 8월 15일. 다행히 서구는 고아원 생활에 조금씩 적응하고 있다. 처음으로 고아원 친구 이야기를 했다. 경철이라는 아이와 친해졌다고 한다. 학교에서도 이제 3명의 친구가 생겼다. 수업 시간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쉬는 시간에는 친구들과 놀기도 한다. 가끔 예전에 거친 습관이 나오기도 하지만 스스로 자제하려 노력한다.
오늘은 서구가 그린 그림을 선물로 받았다. 꽃과 해를 그린 그림이었다. 뒷면에는 우리 선생님라고 적혀 있었다. 민호와 찍은 마지막 사진 옆에 이 그림을 두었다. 9월 20일. 서구의 글짓기 내 꿈이 교내 우수작으로 뽑혔다. 나는 커서 선생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나처럼 길에서 살던 아이들을 찾아 공부를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서구가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학교 전체가 박수를 쳤고 서구는 환하게 웃었다. 겨우 반년 만의 변화라고는 믿기지 않는다. 이제 서구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었다. 그 웃음에 나도 위로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10월 8일. 오늘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미국 부부가 고아원을 방문해 서구를 입양하기로 했다고 한다. 미군 장교와 그의 아내라고 한다. 한 달 후에 미국으로 떠난다고. 갑작스러운 소식에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서구에게 좋은 기회이지만 마음 한편이 아프다. 민호를 잃은 후 찾은 위로 같은 아이인데. 10월 10일. 서구가 내 눈을 바라보며 울음을 터뜨렸다. 선생님을 떠나기 싫어요라고 말했다. 아이는 한참을 참았던 듯 오래 울었다. 나도 아이를 떠나보내기 싫지만 이것이 아이의 미래를 위한 길임을 알고 있다. 서구에게 미국에서의 새 삶이 얼마나 좋을지를 말하며 설득했다. 하지만 밤에 혼자 많이 울었다. 마음 한구석이 휑해진 느낌이다. 11월 5일. 오늘 서구가 학교에서 작별 인사를 했다. 다음 주면 미국으로 떠난다. 아이들이 모두 서구를 위한 작별 송별회를 열어주었다. 서구는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다. 나는 애써 눈물을 참았다. 아이에게 편지를 써서 주었다. 어디에 있든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11월 15일. 오늘 서구가 떠났다.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어 고아원에 연락했더니 비행기 일정이 당겨져 아침에 미국 부부와 함께 공항으로 떠났다고 한다.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마음이 너무 아프다. 동생을 한 번 더 잃은 느낌이다. 그래도 살아있으니 좋은. 그 이후로는 서구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마치 그날로 두 사람의 인연이 끊어진 것 같았어요. 일기장을 덮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어요. 왜 할아버지가 그토록 감정적이었는지. 외할머니를 다시 만날 기회도 없이 미국으로 떠나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외할머니에게 서구는 전쟁에서 잃은 동생을 떠올리게 하는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일기장을 읽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어느새 밤이 깊어 있었어요. 내일은 강서구 할아버지를 만나는 날. 일기장을 챙겨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마 할아버지도 알고 싶을 거예요. 외할머니가 어떻게 그를 생각했는지, 그가 떠난 후에는 어땠는지. 다음 날 강서구 할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비가 내려서 우산을 쓰고 가는 길이었어요. 서재에 들어서자 할아버지는 평소와 같이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더 창백하고 지쳐 보이셨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늘 읽을 책으로 노인과 바다를 준비해 두셨어요. 하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제가 특별한 것을 가져왔어요. 혹시 제가 준비해온 것을 읽어드려도 될까요? 할아버지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월 19일. 오늘 학교 근처 시장에서 한 아이를 발견했다. 상인의 물건을 훔치다 붙잡혀 매를 맞고 있었다. 12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였다. 몸은 작고 마르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다. 읽기 시작했을 때 할아버지는 평소와 같이 눈을 감고 경청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읽어나갈수록 그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보더니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물었더니 강석우라고 했다. 라는 부분에서 할아버지는 갑자기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충격과 놀라움이 섞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게 뭐지? 지금 읽고 있는 거.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보여드렸어요. 제 외할머니의 일기장이에요. 윤지선 선생님의 일기입니다.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일기장을 받아들어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어요. 이게 정말 윤 선생님이 내 외할머니라고? 네, 맞아요. 할아버지가 이 일기 속 강석우 맞으신가요? 할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계속해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다시 일기장을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4월 15일. 오늘 처음으로 서구에게 학교 이야기를 했다. 외할머니의 일기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강서구 할아버지의 표정은 계속 변했습니다. 때로는 미소 짓고 때로는 눈시울을 붉히며 외할머니의 기억 속 자신의 모습을 들었어요. 특히 민호에 대한 부분에서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선생님의 동생이 전쟁에서 돌아가셨다는 걸 몰랐어. 할아버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처음 선생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경계했는지, 왜 자신에게 친절한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그의 마음을 열게 했다고요. 일기장의 페이지를 넘기며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고아원에 가는 날의 일기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 처음으로 침대에서 잤을 때 기분이 정말 이상했었지. 일기장을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서구가 점점 학교에 적응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공부에 흥미를 느끼는 과정. 그리고 마침내 미국 입양 소식을 접했을 때 외할머니의 복잡한 감정들. 비행기 일정이 당겨져 아침에 미국 부부와 함께 공항으로 떠났다고 한다.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서구의 앞날에 행운이 있기를 바랄 뿐이다. 그런데 마음이 너무 아프다. 마지막 구절을 읽자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서재 구석에 있는 금고로 걸어갔어요. 조심스럽게 금고를 열고 오래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네셨어요. 이건 내가 미국으로 떠나기 전날 밤 썼던 편지야. 윤 선생님께 전해드리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아이의 서툰 글씨체로 쓰여진 편지였습니다. 윤 선생님께 미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선생님을 미워했습니다. 왜 저한테 신경 쓰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거리에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글도 배우고 꿈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가면 더 열심히 공부할 것입니다. 어른이 되면 꼭 성공해서 선생님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계세요. 감사합니다. 강서구 올림. 그 아래에는 어린아이가 그린 듯한 해와 꽃 그림이 있었어요. 외할머니의 일기에서 언급된 그 그림과 같았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할아버지, 이 편지를 외할머니께 드려도 될까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미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지만 윤 선생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그리고 성공한 후 한국에 돌아와 외할머니를 찾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미국에 가서도 윤 선생님을 잊지 못했어. 성공하면 꼭 찾아뵙겠다고 다짐했지.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고 사업도 성공했어. 한국에 돌아와 선생님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외할머니를 찾기 위해 노력했을지 상상할 수 있었어요. 선생님은 내게 두 번째 어머니였어. 아니, 내 유일한 어머니였지.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선생님의 손녀를 만나게 될 줄은. 말을 마치지 못하고 할아버지는 갑자기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급히 집사를 불러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유나야, 선생님께 내가 잘 지냈다고 전해줘. 그 말을 끝으로 할아버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할아버지는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어요. 저는 할아버지를 따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외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인연을 생각했어요. 71년 만에 다시 이어진 인연. 이제 두 분이 다시 만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민재를 만났습니다. 그는 급히 달려온 듯 했어요. 걱정스러운 얼굴로 할아버지의 상태를 물어보는 민재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외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인연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민재는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도 할아버지의 과거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우리는 병원 복도에 앉아 의사의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의사는 할아버지의 상태가 안정되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많으신 만큼 당분간 병원에 입원해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민재와 함께 병실로 들어갔어요. 할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지만 호흡은 규칙적이었어요. 민재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할아버지와 제 외할머니의 인연에 대해 놀라움을 표현했어요. 할아버지가 한국에 돌아오신 후에도 계속 외할머니를 찾으셨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수소문에도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고 말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할머니가 결혼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셨으니 찾기 어려웠을 거예요. 게다가 외할머니는 시골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셨으니까요. 이제 두 분이 만나셔야 한다고 말했어요. 민재는 잠시 생각하더니 동의했습니다. 할아버지 상태가 좋아지면 외할머니를 모셔오는 것이 좋겠다고요. 그때 할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아직 약한 목소리였지만 의식은 또렷했어요. 저를 알아보시고 미소 지으셨습니다. 선생님을 보고 싶다는 마음을 전하셨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71년의 세월 동안 간직해온 마음이 느껴졌어요. 외할머니도 분명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하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건강해지시면 함께 가자고 제안했어요. 할아버지는 약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다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피곤해 보이셨어요. 민재와 함께 병실을 나왔습니다. 이틀 후 할아버지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의사는 일주일 정도 더 병원에 계시다가 퇴원하실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요양원에 있는 외할머니께 갔습니다. 외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인사를 드리자 외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오늘은 날이 좋아서인지 외할머니의 표정도 맑았어요. 저를 알아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외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오늘 특별한 소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석우라는 분을 만났다고요.
외할머니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그 이름에 반응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1954년 초등학교 교실에서 만났던 그 아이가 이제는 83살의 노인이 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 성공한 후 한국에 돌아와 외할머니를 계속 찾았다고요. 하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외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억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서구의 편지를 보여드렸습니다. 71년 전에 쓴 그 편지를 외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어요. 글씨를 알아보기 힘드셨겠지만 그 종이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외할머니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서구가 지금 어디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병원에 계시다고 말씀드렸어요. 건강해지시면 곧 만날 수 있을 거라고요. 외할머니의 표정이 걱정스러워졌습니다. 서구가 아프냐고 물으셨어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안심시켰습니다. 곧 좋아지실 거라고요. 요양원을 나오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외할머니의 치매가 걱정되었어요. 할아버지를 만났을 때 알아보실 수 있을까? 하지만 오늘 서구의 이름에 보인 반응이 희망적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래된 기억은 아직 선명하게 남아있는 걸까요?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재에게 전화했습니다. 외할머니께 할아버지 소식을 전했다고 말했어요. 민재는 할아버지 상태가 더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이제 산소 마스크도 벗으셨다고요. 일주일 후 드디어 할아버지가 퇴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민재는 고급 세단을 준비했어요. 할아버지가 요양원까지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요. 저는 요양원에 미리 연락해 외할머니를 만날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요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할아버지의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창밖을 내내 바라보시는 할아버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민재는 운전에 집중하며 가끔 백미러로 할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아드렸어요. 따뜻함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늘을 위해 특별히 정장을 차려입으셨어요. 평소 입으시던 편안한 옷이 아닌 감색 양복에 넥타이까지 매셨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손질하셨고요. 마치 중요한 약속이 있는 청년처럼 긴장하고 계셨습니다. 71년 만의 재회라 그럴만했어요.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차에서 내리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민재가 할아버지의 팔을 잡아 부축했습니다. 저는 앞장서서 요양원 입구로 향했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와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외할머니와의 만남을 예약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직원이 우리를 외할머니가 계신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할아버지의 발걸음이 점점 느려졌어요. 긴장하신 듯 했습니다. 외할머니 방 앞에 도착하자 할아버지는 잠시 멈춰 서셨어요. 깊이 숨을 내쉬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준비가 되셨다는 신호였어요.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외할머니는 창가에 있는 의자에 앉아 계셨어요. 햇살이 비추는 창가, 그 빛 속에 앉아 계신 외할머니의 모습이 마치 과거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흰 블라우스에 감색 치마를 입으신 외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차려입고 계셨어요. 아마도 요양원 직원들이 도와주셨을 겁니다. 외할머니께 인사드리고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외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바라보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문가에 서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두 분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외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다리가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외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셨습니다. 눈물이 할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외할머니도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두 분의 눈빛에는 71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어요. 외할머니가 천천히 손을 뻗어 할아버지의 얼굴을 만지셨습니다. 그 손길이 얼마나 조심스럽고 애틋한지 보고 있던 저와 민재도 눈물이 났어요. 할아버지는 외할머니의 손을 잡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듯 했어요. 두 분의 재회 앞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재와 함께 조용히 방 밖으로 나왔어요. 두 분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물을 마셨어요. 민재는 할아버지의 표정이 어땠는지 물었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고요. 1시간쯤 지났을까 방 안에서 할아버지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가 보니 두 분은 나란히 창가에 앉아 계셨어요. 외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있었어요. 마치 오랜 여정 끝에 집에 돌아온 사람처럼 말이죠. 할아버지는 외할머니와 함께 있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내일 다시 오기로 하고 민재와 함께 요양원을 나왔어요. 차로 돌아가는 길에 할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외할머니가 자신을 알아봤다고, 옛 추억을 기억하고 있었다고요. 할아버지의 눈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아왔습니다. 이틀 후 할아버지는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집사가 안내한 서재와는 다른 공간이었어요. 넓은 책상과 컴퓨터, 각종 서류들이 빼곡한 업무 공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살펴보고 계셨어요. 제가 들어서자 안경을 벗으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외할머니의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더 나은 요양시설로 모시고 최고의 치매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게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외할머니의 남은 시간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이었어요. 순간 망설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제안이 고마웠지만 이상한 부담감이 느껴졌어요. 외할머니를 위한 일이니 받아들여야 할까? 아니면 지금까지 제 힘으로 해왔듯이 계속 그렇게 해야 할까? 갈등이 생겼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표정을 읽으셨는지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외할머니께 진 빚을 갚고 싶은 마음뿐이라고요. 자신의 인생을 구해준 은인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보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진심 어린 마음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외할머니는 강남의 고급 요양시설로 이동하셨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넓은 방, 24시간 간호사가 상주하는 시설이었어요. 외할머니의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외할머니를 찾아갔어요. 때로는 책을 읽어드리고 때로는 옛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신기한 건 외할머니의 증상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치매라 과거의 기억은 오히려 선명했지만 최근 일도 가끔 기억하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의사는 정서적 안정이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할아버지와의 재회가 외할머니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할아버지 댁에서 책을 읽어드리는 일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인연으로 이어진 관계가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자신의 미국 생활, 사업 성공 이야기,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 외할머니를 찾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들을 들려주셨습니다. 민재와도 가까워졌어요. 그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할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종종 함께 외할머니를 방문하곤 했어요. 민재는 외할머니를 만날 때마다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꽃이나 과일, 때로는 직접 그린 그림까지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특별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외할머니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돕는 윤지선 장학재단이었습니다. 외할머니가 자신에게 해주셨던 일을 다른 아이들에게도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었어요.
재단 설립 준비를 도우며 할아버지의 삶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초기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어떻게 버텼는지, 그리고 성공한 후에도 외할머니를 잊지 않고 계속 찾았던 마음까지. 그 모든 이야기가 감동적이었어요. 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매일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때로는 요양원 정원을 산책하고 때로는 함께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외할머니의 상태는 더욱 안정되었습니다. 물론 치매가 완전히 나아진 것은 아니었지만 맑은 정신으로 계신 시간이 많아졌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외할머니와 저 그리고 민재를 자신의 저택으로 초대했습니다.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고 했어요. 이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외할머니는 하루 외출 허가를 받았습니다. 간호사의 동행 아래 할아버지의 저택으로 향했어요. 할아버지의 저택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곳곳에 꽃이 장식되어 있었고 정원에는 작은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마치 특별한 기념일을 축하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외할머니의 휠체어를 직접 밀며 정원으로 안내했어요. 정원의 테이블에는 정성스럽게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직접 메뉴를 선택하고 최고의 요리사를 불러 준비했다고 했어요. 테이블 중앙에는 1950년대 초등학교 교실을 연상시키는 작은 장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니어처 책상과 의자 그리고 작은 칠판까지. 할아버지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어요. 외할머니는 그 장식을 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천천히 손을 뻗어 작은 책상을 만지셨어요. 그 순간 외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도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듯 했어요. 식사 중간에 할아버지는 작은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어요. 미국에서의 생활, 사업을 시작하던 시절, 성공 후의 모습까지. 할아버지는 그동안의 삶을 차례로 보여드렸습니다. 식사 후 할아버지는 작은 봉투를 외할머니께 건네셨습니다. 안에는 윤지선 장학재단의 설립 증서가 들어 있었어요. 외할머니의 이름으로 설립된 재단은 이미 첫 장학생을 선발했다고 했습니다. 모두 외할머니처럼 교육에 헌신하고 싶은 학생들이었어요. 해가 저물기 시작했어요. 간호사가 슬슬 돌아갈 시간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쉬운 표정이었지만 외할머니의 건강이 우선이었기에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돌아가기 전 할아버지는 외할머니께 작은 선물을 하나 더 드렸습니다. 해와 꽃이 그려진 작은 브로치였어요. 어린 시절 서구가 그린 그림을 모티브로 만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할아버지는 예상치 못한 제안을 하셨어요. 저와 민재에게 유학을 지원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마음이 느껴져 결국 감사히 받기로 했습니다. 2달 후 저와 민재는 유학 준비를 마쳤습니다. 떠나기 전날 마지막으로 외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찾았어요. 두 분은 요양원 정원에 나란히 앉아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외할머니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치고 있었어요. 흐린 날의 햇살이 때로는 가장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인연처럼 세월을 거쳐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빛나는 햇살 말이에요. 1년 후 할아버지의 연락을 받고 급히 귀국했습니다. 미국에서의 공부는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특별히 찾는다는 집사의 전화의 방학도 아니었지만 휴학 신청을 하고 한국에 돌아온 것입니다. 민재는 아직 학기 중이라 오지 못했어요. 공항에서 나오자 할아버지의 집사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오시려 했지만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아 병원에 계시다고 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급히 짐을 싣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할아버지는 병실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여전히 의식은 또렷했지만 몸이 많이 쇠약해 보였어요. 저를 보자 할아버지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반가움에 손을 뻗으셨어요. 할아버지의 손을 잡는 순간 그 손이 예전보다 더 마르고 가볍다는 걸 느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유학 생활에 대해 물으셨어요. 공부는 잘 되어 가는지, 생활은 어떤지. 하지만 저는 할아버지의 건강이 더 궁금했습니다. 언제부터 입원하셨는지 물었어요. 2달 전부터라고 했습니다. 심장 문제가 악화되었다고요. 외할머니는 어떠신지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외할머니도 건강이 좋지 않지만 둘은 자주 만나며 서로에게 큰 위안이 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입원한 후에는 외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찾아온다고 했어요. 역할이 바뀐 셈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할아버지와 함께 요양원에 있는 외할머니를 찾아갔어요. 할아버지는 의사의 허락을 받아 잠시 외출했습니다. 외할머니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계셨어요. 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만나는 순간 두 분의 눈빛에서 깊은 애정이 느껴졌어요. 요양원을 나오며 할아버지와 대화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요. 하지만 한 가지 소원은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윤 선생님을 다시 만난 것. 그리고 이제 마음 편히 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날 밤 할아버지는 제게 봉투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나중에 열어보라고 하셨어요. 병원으로 돌아간 할아버지를 뒤로하고 저는 할아버지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편지와 함께 윤지선 장학재단의 이사직을 저에게 맡긴다는 공증 서류가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 적혀 있었습니다. 외할머니와 함께 장학재단을 운영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받은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이어가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할아버지는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외할머니의 손을 잡고 계셨다고 해요.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민재도 급히 귀국해 참석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조의를 표했습니다. 민재와 함께 윤지선 장학재단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었어요. 매년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윤지선 선생님과 강서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71년의 세월을 넘어 다시 만난 특별한 인연의 이야기를. 어느 흐린 날 재단 사무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스며든 햇빛이 무척 아름다웠어요. 그 순간 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함께 웃고 계신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흐린 날의 햇살처럼 인생의 어둠 속에서도 서로를 비추던 두 분의 사랑이 영원히 빛나리라 믿었습니다. 짧지만 길었던 두 분의 소중한 인연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그리워하는 인연이 있기 마련이지요. 오늘은 그리운 인연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도 좋을 밤입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